살아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죽을 때 고독하더라도 사는 동안은 잘 살자. 외롭지 않게. 타인에게 조금의 다정함과 친절함을 건네며 삶이 팍팍하다면 삶은 계란 하나라도 나누며 버텨보자.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73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원도 작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장편소설 죽지마 소슬지에서 작가의 말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은 막 죽은 귀신 소슬지와 그 귀신을 냄새로 깨운 경찰 변화주가 등장하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일단 오늘 제 옆에는 제2의 오픈 책장 제이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 동네 옆에 있다가 갑자기 오늘 합류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둠치 시즌 2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만날 일이 사실 없죠. 진짜 없죠. 저희가 정말 되게 각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알아서 잘 업로드 일정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볼 게는 많이 없다. 그렇죠? 네. 그 팟캐스트 탐독주의 하랴 두둠치 타랴 바쁜 와중인데 아니 뉴스레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오늘 일단 홍보해 주시죠. 네, 어쩌다가 그러게 일을 저 줄인다고 새해 목표 중에 하나로 일 줄인다고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했는데 일을 늘려가고 있고요. 뉴스레터는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아마 첫 공식 에피소드가 올라갈 텐데 뉴스레터 제목은 디깅 클럽이고요. 작가 한 명만 팝니다. 그래서 매주나 격주로 절대 못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저랑 이제 편집자 찬이라는 친구랑 같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같이 고른 작가를 좀 여러 작품을 소개하는 코너랑 한 작품만 깊게 파는 코너랑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작가 전작주의 컨셉으로 디깅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막 오픈을 했는데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근데 생각보다 전 뉴스레터를 그 양을 채우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끼리 코너당 2,000자 이상을 해보자 했는데 막 4,000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재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꼭 줄여주세요. 읽는 사람 생각해 주세요. 네. 근데 뭐 제 거니까. 근데 하나는 확실할 수 있죠. 그 작가에 대한 애정과 작가 세계를 어디서 말 못할 만큼 어디서 많이 얘기하고 싶을 때 여기서 풀 수 있다. 그래서 게스트 코너도 있거든요. 디깅 메이트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 혼자서 원래 500자 이상 쓰라고 했는데 3,700자 쓰셔가지고 다 실을 겁니다. 스크롤 압박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방송 이후에 나갈 거니까 첫 작가는 누구로? 그러네. 이거 이후에 나갈 거니까 김금희 작가님으로 해서 좀 훑어볼 예정입니다. 네, 김금희 작가님 좋아하는 분들 또 많으신데 디깅 클럽 어떻게 검색하면 나올까요? 검색을 안 해봤네. 지금 근데 왜냐면 제가 뉴스레터를 처음 어떻게 해봐가지고 구독하죠? 제 프로필 링크에 있거든. 이게 너무 그럼 제 인스타로 홍보를 해야 돼. 네. 제이 워킹 인스타에 치시면 사람이 한 명 나오고요. 거기에 링크에 제가 걸어놨는데 근데 뉴스레터를 처음 해봐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발송하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랑 그 편집자도 둘 다 안 해봐가지고 막 클릭하면서 겨우 보내고 재밌습니다. 네. 처음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저희끼리 편하게. 자꾸 제이님이 이제 독립심이 점점 커져서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혼자 밀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이님의 이 바쁜 근황 잘 들었고요. 오늘의 손님 모시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좀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막상 떠올려보면 딱히 기억나는 장면이 없는 날들. 출근길에 불어오던 바람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마신 커피 한 잔. 잠깐 멈춰서 하늘을 봤던 순간 같은 것들. 다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딱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윤성화 작가의 산문집 읽고 싶지 않아 낭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 날씨, 커피, 빗방울 같은 것들에서 출발해 50편의 산문으로 이어지는 책인데요. 낭만이 뭔가를 더 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요즘 매일의 일상에서 놓치는 게 많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 낭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크드앙이라는 작은 출판사를 창업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을 편집한 성기병이라고 합니다. 혹시 전범선 작가님을 아시나요? 밴드 양반들의 보컬이자 해방촌 서점 풀무질에서 낮에는 글 쓰고 밤에는 노래를 부르며 휘뚜루마뚜루 사는 채식주의자를 말이죠. 전범선 작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도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래전 출간된 작가님의 첫 에세이를 읽고 이 사람은 진짜다. 언젠가 꼭 내 저자로 만들고야 말겠다 라며 마음속으로 일방적인 출간 계약서를 썼답니다. 그 뒤 수년이 흘러 출판사를 차렸고 제 대학 전공인 역사를 살려 작가님께 첫 대중 역사서를 제안드렸죠. 그렇게 출간된 책이 바로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입니다. 두둠치 스테이션이라면 전범선 작가님의 진가를 알아봐줄 출판인들이 가득 찰 거야 라는 이번에도 역시 일방적인 확신으로 덜컥 광고를 신청했어요. 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남몰래 설렜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인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어쩌다 광화문에는 태극기 말고 성조기를 흔드는 어르신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는지, 단단히 꼬인 역사의 매듭이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모처럼 즐거운 독서가 되실 겁니다. 참고도서 조사하러 서점 가시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를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ADHD인가 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혹은 요즘 ADHD 아닌 사람 있어? 그거 상술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ADHD로 태어나를 그리고 쓴 비스카차는 현직 약사로서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성인 ADHD 당사자로서 자신의 증상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묶었습니다. 완치도 없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감각이 대체 어떤 기분인지, 더군다나 한치의 비효율도 허용하지 않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힘에 부치는 매일을 버티고 있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만의 수치심을 견뎌야 하는 ADHD인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나 편견 없이 바라봐주기를 희망하면서요. 비스카차 이 땅의 ADHD로 태어나 유유히. 그럼 오늘의 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죽지마 소설지 원도 작가님, 그리고 이 책을 함께 기획하고 만든 신지민 편집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원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신지민입니다. 와!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두 분이 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원도 작가님이 네. 저희가 이전에 나온 방송을 찾아보니까 2024년 벌써 2년 전 93회였어요 그때. 네. 지금 이렇게 여기 173회까지 왔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사랑이라면 편에 있었던 존재들을 쓰시고 정예슬 편집자님과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 2024년 하면 제가 또 7월에 이제 8년간 경자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이제 이직을 한 거기 때문에 저의 뭔가 신상으로서는 아마 가장 큰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엔 이제 2025년은 솔직히 적응하는 해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의 신분이 어딘가, 뭔가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나, 뭐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제가 2026년에는 이제 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랑 같이 살림을 꾸리면서 이제 뭔가 전업 주부는 아닌데 친구니까요. 뭔가 전업인데 집안일 전업 겸 작가 전업 겸 그런 또 다른 포지션으로 좀 적응하는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팟캐스트도 동종 업계인이 네. 되셨습니다. 네. 네. 원도를 알려라라는 채널을 시작했는데 제목이 좀 너무 적나라해요. 근데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제 뭐 제가 책을 계속 쓰면서도 이게 책을 쓰는 게 계속 뭔가가 좀 똑같은 일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뭔가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없으면 책도 큰 변화가 없겠다. 그러니까 뭐 책이 내용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요. 이제 뭐 워낙 뭔가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보니까 뭔가 나를 조금 더 계속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상 책은 끝없이 나오는데
제가 제 책을 계속 붙잡을 순 없잖아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책이 나오니까. 그럼 끝없이 나에 대해서 떠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굴까? 당연히 나밖에 없다. 바로 나. 네, 바로 나, 언님이.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냥 원도를 알려라라고 한 거고요. 뭐 계속 저도 아까 편집자님, 뭐 마케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하는 일이니까 좀 재미는 느끼고 있는데 이제 벌써 약간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요즘에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했는데 뭐 키 170 이런 느낌으로 제 키가 이제 155니까 이 155cm 안에서 뭔가를 계속 해부를 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나게 뭔가 책도 홍보하고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 자체는 되게 즐거워요. 네,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이 다가오는 봄 날씨처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원도를 알려라 여러분. 네. 또 구독,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작가님의 책들을 네. 독자로서 네. 너무 재밌게 읽었던, 아유, 감사합니다. 잘 읽었던, 가슴이 아픈 에피소드도 꽤 있었지만 네. 전작들을 쭉 보면은 뭐 경찰관 속으로 아무튼 언니, 전 있었던 존재들을 네. 되게 잘 읽었는데 이번 소설을 만나고 되게 놀라긴 했어요. 아, 그래요? 비슷하면서 네. 되게 다르고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좀 네. 밝은 네. 기운이 소설에도 있어서 네. 물론 앞에 있었던 작품들 안에서도 재미난 에피소드나 네. 좀 현실 유머들이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집대성돼서 이번 작품에 곳곳에 스며 들어가서 저는 작가님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네. 소설인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독자로서는 네. 그럴 때 좀 긴장을 하긴 해요. 네. 작가님이 원래 잘하시던 게 네. 소위 말해서 약간 에세이류였다가 맞아요. 갑자기 다른 분야까지 건드릴 때는 네. 좋은데 긴장이 되는 거죠. 네. 혹시 잘 안 돼서 네. 근데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끝날까 봐 계속 쓰셔야 되는데 맞아. 근데 저는 이번 작품 읽으면서 네. 이게 두 번째밖에 안 됐다고 할 정도로 네. 소설 자체가 너무 통통 튀면서 네. 재밌고 기존에 있는 작가님의 그런 고민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너무 잘 녹아져 있어서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했어요. 내가 아는 그 원도 작가님이 맞나? 왜냐면 제가 아는 작가님은 네. 그래도 에세이 작가로 제가 더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저는 독자로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저는 스스로 답을 했거든요. 여기 질문지에 써놨지만 네. 앞으로 작가님의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라고 써놓긴 했는데 궁금한 게 아니라 저는 확신이 들긴 해요. 작가님이 앞으로 책을 더 쓰게 되실 거고 네. 당연히 에세이를 내시면 예상됐던 기쁨으로 그걸 맞이할 것 같고 네. 소설을 쓰시면 또 이번 책과 연결돼서 네. 당연히 재밌게 쓰셨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기대는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너무 따스한 말씀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계속 에세이만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에세이가 결국에는 이제 뭐 디깅 클럽처럼 저 스스로를 약간 디깅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에세이 자체가 어쨌든 제가 겪은 일화는 결말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에서 겪은 일이 뭔가 아무래도 바뀌지가 않고 뭔가 더 덧붙일 말이 없는 에세이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뭔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안 좋은 일이더라도 저의 상상력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두 장르를 오간다는 게 처음에는 오히려 뭐 겁이 없으니까요. 그냥 뭐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뭔가 일단 문법 자체도 조금 다르고 서술한 형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소설을 냈는데 이게 제가 전업 작가가 되고 오로지 전업 작가일 때 계약을 한 작품이에요. 이게. 그 전 작품들까지는 첫 번째 소설 파춘소를 구원하라까지도 이제 제가 경찰관일 때 계약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전업 작가가 되면서 온전히 계약을 한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진짜 진지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 계속 써야 되는데 뭘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공무원 생활의 그런 루틴이 좀 잡혀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방향에서 글은 계속 열심히 쓰고 있어요. 루틴하게. 그래서 네, 정말 약간 칸트처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지마 소설지 마감하고 제가 이틀 전인가요? 이제 중편 소설 하나를 완성을 했거든요. 와. 그냥
이제 뭐 출간이 되려면 어쨌든 출판사랑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처리가 있지만 저 스스로는 계속 쓰고 있어요. 와. 그래서 냉장고를 좀 열심히 채워놓기 때문에 뭐 기회만 된다면은 출간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안심이 되네요. 네. 예상보다 더 잘 음. 준비가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지인하고 막 얘기하다가 네. 좋아하는 작가님이 생기면 이제는 네. 체력이 걱정된다. 아. 왜냐하면 뭐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알아서 하시겠고 이제 체력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상상력이 뭐 뛰어나든 뭐 소재를 잘 가져와도 작가님들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글을 좀 한동안 안 쓰실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 체력은 완비가 됐고 언제든 준비된 사람. 오, 네. 네. 뭔가 네. 네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가님의 뭐 에세이를 네. 아무래도 주로 아시는 분들도 네. 이제는 작가님이 체력과 소재가 준비된 채로 소설 등 여러 네. 분야 책도 쓰실 거라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나와 계신 우리 편집자님, 그 출판사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PD까지 이제 같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출판사 한 끼 그리고 편집자님의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제가 들어와서 뭐 버벅이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출판사 이름은 한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판권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펜하우스의 출판 브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오펜하우스는 24년에 만들어진 신생 회사고 이제 작가님이 전업으로 하심과 동시에 같이 출범한 콘텐츠 회사고요. 다른 출판 브랜드로는 모모, 반타, 뭐 스튜디오들이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한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설을 중심으로 좀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간됐던 한끼의 책은 그 이전에 달러우드 꿈백화점을 쓰셨던 이미애 작가님의 탕비실이라는 작품이었고 그 뒤로 계속 기성 작가분들, 신인 작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는 주로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기획 편집의 영역인데 책이라는 어떤 물성을 갖기 전까지의 이야기 단계에서 작가님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출판계에서 일했던 사람은 아니고 주로 영상 매체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소설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는 작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장의 시작부터 마침표까지 사실 작가분이 거의 다 하시는 거고 저의 역할은 이 매체를 벗어나서도 다른 이야기로서 가능할까를 가장 좀 열심히 보는 최초의 독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의 만족도는 좀 높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직장인 자아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이제 명함에 저희는 이제 뒷 문구를 각자 좀 개인화할 수 있는데 전독시 문구를 넣어놨어요.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전독시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 자체가 텍스트와 이야기에 대한 너무나 사랑과 어떤 큰 세계를 담고 있는 거여서 그 중에 이제 후반부에 김독자의 대사인데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완성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이라는 대사인데 그게 독자로서 이 이야기에 해내는 역할 같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 내가 글자를 더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을 더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갖고 있고 싶어서 저 문구를 넣어놨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작가님들이 쓰신 초고를 볼 수 있다는 즐거움 그리고 이게 다른 매체로 뻗어나갔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상상하는 즐거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진심과 마음과 읽어줘요. 네. 경력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내가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야, 네. 갑자기 벅차오르. 네, 제일 재밌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작업들이 좀 뭐랄까 지난하고 뭔가 답이 없고 늘 답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런 부분인데 이제 딱 그 작가님과의 어떤 의기투합해서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이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책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 죽지마 소설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작가님께 직접 책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책 소개 진짜 잘 못하는데요. 저 영로자 들었는데 저도 들었어요. 거기서 네. 충격 소개. 네, 충격 소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네. 신지민 편집자님이 땀 흘리시는 거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어제부터. 제일 이제 뭐 컴팩트하게는 줄거리 소개겠죠. 이제 뭐 줄거리는 이제 과학수사팀에 소속된 경찰관 변하주가 이제 변사 사건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주에게는 비밀 아닌 비밀이 있는데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을 재택할 타이밍을 놓쳐서 변사 사건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변사자 집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화장실에 변사자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뭔가 변화주는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이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변사자가 귀신의 모습으로 이제 하주를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 예고편. 네, 발전 좀 했나요? 넷플릭스. 네. 그 두 분이 이제 이 책을 함께 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타이밍에 이제 제안도 들어가고 혹은 이제 뭐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런 네.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네, 저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저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첫 만남 썰 같은 그럼요. 느낌인데. 저도 써왔으니까 뭐 어떻게 달랐는지 기억이. 그럼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2024년 아니죠? 2022년에 처음 이제 서울을 오게 된 거예요. 원래 고향에 살다가.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입주를 하려고 했던 집이 구해놓은 집이 리모델링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정작 서울에 발령 난 때와 3개월간 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디 있어야 되지? 뭐 이제 단기니까 고시원에 있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알고 지내던 작가님이 그러면 자기 집에 잠깐 더부살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너무 감사하게 그 집에 이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끼리 같이 사니까 매 식탁마다 그냥 무슨 이야기 하는지 뭐 글에 대한 얘기를 막 아이디어를 핑퐁을 막 하면서 했었죠. 그때 제가 그때쯤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막 소설 얘기하니까 그 작가님이 이미 편집자님과 한번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추후에 이제 저한테 편집자님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편집자님이랑 한번 미팅을 하게 되면서 편집자님이 혹시 뭐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시냐 했을 때 제가 이제 냉장고를 쭉 훑어보다가 이제 냉장고 훑어보다가 뭔가 이 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리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놉시스 3장짜리 짧게 써가지고 드렸는데 의외로 좀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2022년에 처음 네. 만난 인연이었군요. 아니 만난 건 24년. 24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미를 던지면서 이제 추후에 그 작가님이 편집자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정작 만난 거는 2024년에. 네. 중계자가 있었다. 네. 이제 네. 제 쪽의 썰을 다른 버전. 이게 기억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니 저는 사실 원래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이님처럼 저도 원도 작가님 엄청 팬이었고 경찰관 속으로도 좋아하고 아무튼 언니도 좋아했는데 그 작업을 하신 그 작가님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서귤 작가님인데 서귤 작가님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자만추를 하고 싶어서 북토크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섭외를 해서 같이 책 작업을 했던 작가님이었어요. 근데 서귤 작가님이 자기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했더니 원도 작가님, 저 너무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기가 마침 아까 말씀하셨던 면직을 하시고 이제 전업 작가로 전향하셨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미팅을 했을 때 작가님 너무 이제 앞으로 계속 쓰고 싶다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하셔서 저는 사실 뭐 에세이도 좋고 소설도 좋고 뭐도 좋으니 작가님하고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과 이 여성 경찰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인공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작가님 그 타이밍에 제가 막 그 있었던 존재들을 읽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너무 귀하니까 그 사람이 픽션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핍진한 이야기에 판타지 장르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정도의 이제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온 게 변 얘기라서
너무 아차 싶으네요. 지금 편집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여성 경찰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정작 변비를 앓는 여자를 데려와 버렸으니. 제가 그날의 기억을 저도 되새겨 보려고 그날 썼던 회의록을 이제 다시 어. 봤더니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그 여성 경찰이 나오는 여성 서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의 판타지 요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지 미스터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 갖춘 얘기가 나온 맞아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네.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과 네. 중간에 물론 약간의 다른 그 굴곡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네. 그 첫 회의에서 의도한 게 다 이루어졌다. 아, 재료는 조금 잘못됐을지언정 맛은 익숙한 맛이다. 네. 너무 아차 싶은데요 지금. 아 재밌다. 들어보길 잘했네요. 네. 두 버전이 합쳐져야 네. 오해가 좀 줄고 네, 두 분의 어떤 그런 오해가 또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을 나왔으니 너무 다행이고요. 그 소설 원고가 도착하면 보통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드리는데 이 원고가 지금 분량도 350페이지에 달해요. 그래서 이 분량이 좀 더 많았을 것 같다. 보통은 이제 줄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떤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 소설 완성까지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왔던 건 3장짜리 이제 신호비였고 주요한 내용은 어쨌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여자의 어떤 분투기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 초반에는 조금 단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건도 작고 이야기의 볼륨이 작아서 이거를 경장편 정도까지 확장해 보자가 처음에 목표였고요. 그래서 원고지 한 400~500매 작가님도 전업 작가로서 빠르게 이야기를 더 쓰고 싶다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건 짧은 거 쓰는 거잖아요 하면서 빨리 해보자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던 거였는데 이 완고를 하시기 전에 초반부 한두 챕터를 여러 번 수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내용이 많이 달랐거든요. 팟캐스트의 비중이 훨씬 높았고 이 하주가 이 슬지가 했던 팟캐스트를 들었던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뭐 이런 에피소드형 구성도 있었었어요. 근데 초반에 계속 작가님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원고가 갑자기 이렇게 탁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냥 끝까지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순간이 제 느낌에는 이야기가 어떤 추상 레벨에서 이 땅에 붙은 이야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님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이입을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분량에 상관없이 쓰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긴 원고가 경장편이 아니라 장편 그냥 나와. 네, 거의 목표했던 거에 사실 2배 분량 정도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이제 여기서부터 쭉 쓰시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작가님의 기분은 저도 뭔가 좀 기분은 좋았었죠. 이제 편집자님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저 역시도 글을 쓰면서 조그만한 분량으로 막 수정을 해나가려니까 이제 뭐 점토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막 깎아 나가니까 무슨 내용을 조각을 하는지 조금 두리뭉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편집자님 말씀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처음에는 막 에피소드 형식이어가지고 이제 그 슬지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막 댓글들을 막 추적하고 약간의 그런 진짜 완전 단편적인 이야기 뭔가 그 감정으로 들어가진 않고 인물 소개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저 본가에 내려갈 때라 본가에 있으면은 이제 할 게 정말 글 쓰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부모님 다 일하러 나가시고 그 텅 빈 집에 혼자 있는데 이제 고향 친구들도 다 일 때문에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집에 있으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토대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 분량이 뭐 하루에 막 거의 뭐 2만 자 3만 자 막 내 손이 막 움직이는 거 피아노처럼 피아노 치듯이 건반을 뭐 거의 뭐 슬지가 내려온 것처럼 막 이렇게 써내려가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뭉툭했던 것이 이거 되려고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헤맸는데 이제 열심히 파다 보니까 마침내 밖으로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예 그런 긴 원고가 완성되고 나서는 오히려 미팅할 때도 제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가진 이야기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솔직히 미팅할 때 좀
낯뜨거운 적이 많았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얄팍하다 보니까 편집자님 뭐 물어보실 때마다 막 답변 지어내느라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의미가 있는 척 막 이렇게 막 심오한 척 하는 게 너무 낯뜨거웠는데 오히려 좀 길게 완성되니까 저도 좀 체면이 사는 느낌? 좀 그래서 그 순간이 좀 좋았어요. 네. 이제 딱 뭐랄까 작두탄 그 느낌이 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네. 근데 그냥 제 주변에서도 네. 또는 작가님들의 인터뷰를 찾아봐도 아무리 필을 받아도 네. 그 몇만 자씩 쓰시질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네. 체력과 네, 그 약간 고립돼 있고, 고립과. 네, 그 네. 본가에서 이제 약간의 편안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본가가 통영이었. 아니요, 저 이제 경남 마산. 경남 마산. 네, 뭔가 그 워케이션 가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 집도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주택 그대로 40년 넘게 있는 집이다 보니까 늘 똑같은 풍경이니까요. 그냥 거기서 약간 시간이 정지된 느낌으로 막 해나갔었어요. 이제 원도 작가님 집필 막힐 때마다 네. 이제 집에 다녀오시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특히 끊어드리면서 아. 한번 갔다 오시면 네. 일주일만. 그럴 수 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이제 한번 제목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건 약간 스포 아닌 스포인데 제목이 사실 죽지 마가 네. 들어가 있어서 저는 열기 전에 사실 책 표지를 그렇게 일부러 보지 않고 제목만 슬쩍 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소설을 시작을 하는데 도입부부터 그냥 귀신이 등장을 해서 죽지 마라고 했는데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귀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변화주도 자꾸 의심하잖아요. 네. 내가 잘못 본 건지 네. 아니면 막 뭐 술을 마셔 막 별의별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의심을 하는 것처럼 저도 제목 때문에 혹시 이게 가사 상태인데 네. 혼만 나왔나? 왜냐하면 죽지 마로 끝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귀신인 건 이제 확정이야. 네. 변사 사건하고 이어지니까 그럼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지 하다가 끝까지 가니까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안 죽었었으면 좋겠다. 죽지 마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르에서 열어놓은 거잖아요. 네. 이거 비밀이 아니라 전 대놓고 귀신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제목은 상충될 수 있는 죽지 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게 저는 되게 신기한 어떻게 보면은 초대장 같거든요. 독자를 향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제목을 또 짓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야기 틀이 먼저 짜졌는지 제목이 먼저 떠올랐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얘기가 또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에세이 같은 거를 쓸 때는 에세이류는 주로 이제 어쨌든 컨셉이 조금 명확하게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꼭지가 되게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는 제가 틀을 거의 뭐 한 7, 80% 짜놓고 글을 덧붙이는 식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쓰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은 이게 두 번째기도 하고 처음에 조금 이게 변이라는 요소가 난해했기 때문에 제목이 잘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걸 늘 수가. 네, 원래 이게 초창기 제목은 사실 변천사였거든요. 이제 뭔가 이제 변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뭔가 변천사라는 게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창기의 스토리는 또 그거에 조금 치중돼 있어가지고 변천사로 지었는데 이제 편집자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막 입에 막 붙진 않는 것 같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너무 심심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표지나 뭐 책 디자인이나 특히 제목 같은 거는 무조건 편집자님 의견에 따르는 편이거든요. 저는 뭐 원고를 쓰는 사람이고 이 구조적인 걸 고민하는 거는 원작자인 저보다는 편집자님이 훨씬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대부분 편집부 의견에 따르는데 이것도 편집자님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제목이어가지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천사에서 죽지 죽지 마 마 소설도. 네. 제목에 근데 좀 힘이 있어요. 네, 약간 그래요? 외치는 느낌이기도 네. 하고. 네. 이게 변천사라는 제목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중간에 그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라고 나중에 느끼실 수는 있을 텐데 이 책팔이로서는 이걸 어떻게 그쵸.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지가 너무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컨셉으로 제목 안들을 좀 마련을 했었어요. 사실 마지막까지 되게 제목을 못 정했었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이 두 사람의 어쨌든 콤비 플레이 버디물이니까 그걸 좀 살려서 뭐 투명한 귀신과의 동거 이야기라든가 뭐 투명한 세입자라든가 뭐 이런 류의 것들로 고민한 몇 가지 변주가 있었고 저는 좀 이 두 사람의
어떤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을 좀 살리고 싶어서 우리 사이 뭐냐면이라는 제목안도 있었어요. 2차 창작이 가능해져. 네. 그걸 약간 노리는 제목안 제가 약간 조금 더 밀었던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좀 이런 짠한 마음 이게 화자가 한번 바뀌기도 하고 후반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죽지마 소설지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작가님도 죽지마 소설지 저희 내부에서도 죽지마 소설지가 가장 원탑을 달리는 바람에 네. 저의 우리 사이 뭐냐면 살짝 밀렸습니다. 부제로 넣고 싶어요. 네네. 우리 사이 아, 뭐냐면 이제 첫 만남 네. 썰 풀듯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지까지도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신이 나오는 소설인데 와,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따뜻한 봄의 한낮 같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색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지는 또 어떻게 의뢰를 드렸을까요? 어떤 컨셉으로?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답변이랑 좀 비슷한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막 으스스한 얘기라기보다는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고 이렇다 보니까 표지가 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큰 덩어리의 컨셉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코믹한 요소가 많은 작품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이 변을 내세우지 않고 이 무드를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디자이너분하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계속 찾는 와중에 제가 이제 이 규하나 작가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작품의 무드랑 좀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바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되신다고 해가지고 오이해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되게 잘 살려주셨어요. 지금은 표지에선 이 커튼으로 살짝 가려져 있긴 한데 이 선반 위에 요소들이 되게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가락이 담겨 있는 칵테일 잔이라든가 뭐 저 머리라든가 뭐 변기라든가 욕조라든가 그리고 이 물고기가 들어있는 어항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것도 제가 좀 밀렸는데 저희가 굿즈로 만든 표지가 굿즈로 나왔는데 삐안이 이렇게 무릎에 앉아 있는 귀신 형태로 렌티큘러 엽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저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아마 또 메인 표지였으면 약간 또 뭔 얘기인가 더 우리 사이 뭐냐면 쪽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이 표지는 그냥 100% 빼봐 우리 사이 뭐냐 이러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렇게 굿즈로 나오게 되었고 이거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2월 출간이다 보니 앞으로 다가올 봄에 대한 것과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걸 최대한 좀 밝고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는 표지고 여기 귀신과 제목에 이제 또 이 홀로박인가요? 네, 이렇게 들어가 예쁘게 있어요.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표지 보고 되게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표지 시안 받을 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막 뭔가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그 그려진 이미지를 표지에 싣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톤으로 나올까 너무 궁금했는데 받아보고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감사할 일밖에 없네요. 네. 압도적 감사. 우리 사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그 이한이 떠오르는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기 위해 1분 소개 광고를 받고자 합니다. 광고비는 3만 원에 모시려고 하고요. 채널 성격에 맞는 광고라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및 상품 광고도 가능합니다. 청취자들의 개인 축하 사연, 누구야 결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독립 이직 축하해 뭐 광고 다 가능합니다. 옛날 신문 광고에 내던 느낌으로 최애, 생일 축하 메시지 등등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새해에도 작가 출연 인터뷰 방송 및 책을 소개하는 방송 제작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광고 문의는 doostation, doostation @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doostation DM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발한 참여 적극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 안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책 소개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변사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변화수는 화장실에서 자신과 동갑내기인 변사자 소슬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사는 하주의 원룸에 귀신이 된 승재가 찾아오죠. 만성 과민대장 증후군인 하주는 하루빨리 혼자만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서 슬지를 승천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데요. 반면 귀신이 된 채로 이승을 떠돌고 싶지 않은 슬지는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주에게서 승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각자의 목적을 위해 시작된 불편한 동거. 이 기묘한 조합의 콤비는 무사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네. 처음에 일단 소설 읽기 시작했을 때 다소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똥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변하주가 똥냄새로 귀신 소설지를 깨운 것부터 이제 너무 웃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귀신이 붙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자주 출동해서 일을 하는 경찰의 특성상 정말 이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이 애로사항이 정말 크겠구나. 그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화장실 애로사항과 관련한 최근에 다큐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이 페이지 32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실외 배변인으로 살아온 하주에게 정해진 동선 안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위치를 파악해두는 일은 생존 장치와 같았다. 생존 배낭을 싸듯 생존 화장실을 지도 앱에 잔뜩 저장해두는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급동의 기운이 사그라지는 부적이 되었다. 이거 실제로 존재할 것 같다. 이게 누가 들으시는 분이 의심할까봐 다시 얘기하면 이게 책 속 문장이고 네. 급동이 네. 그래서 생존 화장실 지도 진짜 갖고 계신지. 이게 막 지도는 음. 없지만 그 경찰관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거는 있어요. 오. 특히 기동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기동대 직원들은 하루 종일 버스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또 일도 계속 밖에서만 하고. 근데 제가 그 기동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은 건물에서 1층을 경찰관에게 개방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협업 조항이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광화문 같은 거 갔을 때 뭐 이제 기동대 직원들 주로 광화문, 서울시청 이쪽에 있으니까 뭐 어디 화장실 1층 가면은 쓸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좀 유용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그 화장실까지 막 찾진 않지만 그 식당을 갔을 때 제가 저만의 그런 목록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 꼭 들어갑니다. 뭐 네.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음. 몇 칸인지 이거 뭐 청결도는 어떤지 뭐 휴지는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저장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 저장했을 때는 왜냐하면 재방문 의사가 있는 가게를 이제 저장을 해놓으니까 그 염두에 두고 가려고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하나 그 팁을 드리자면 네. 급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장실 지도가 실제로 있고요. 네. 앱이 있군요. 앱이 네. 근데 앱 아이콘이 어. 휴지 그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장 저장하는 외국 네. 많으신 마케터님. 네. 저도 작가님이랑 비슷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소설에 처음에 공감대가 되게 많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되게 외워두는 편이고 네. 특히 뭐 영화관이나 서점처럼 화장실이 오픈된 공간들 항상 근처에 어디 있는지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또한 네, 그 주변에 어떤 카페나 이런 곳에서 항상. 혹은 술집이든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장소를 고려할 때 네. 진짜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맞아요. 거예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네. 돼요. 잘 돼 있으면. 그리고 화장실의 어떤 안전성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좀 네. 모임하기 편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고 또 마케터님 제이님 아까 저랑 얘기 잠깐 했었는데 광화문 교보문고보다 어디 화장실이 더 좋다. 이건 이제 근데 약간 기동대랑 겹치긴 하는데 저도 서점 영업을 주로 하다 보면은 네. 광화문 쪽을 많이 가죠. 네. 뭐 광화문 교보문고 그다음에 종로 영풍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교보문고가 아무래도 더 유명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글로 가시는데 네. 붐빌 땐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될 곳이 있어요. 네. 종로 영풍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네. 거기는 한 3분의 1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인구 밀도가. 네. 그래서 무조건 종로 영풍을 가면 화장실 칸수가 넉넉하고 더 쾌적하다. 아. 왜냐면 작년에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어. 2층 지하 2층 내려가면 꽤 교보문고 같거든요. 아예 네. 다. 그래서 저는 급할 때는 광화문 네. 교보까지는 못 간다면 네. 종로 영풍 가도 좋고. 어. 그리고 저도 뭐 영업직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어딜 가면은 화장실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많이 찾는 곳이 스타벅스 아. 쓱 들어가서 네.
그 출구 쪽 보면 이제 네. 비밀번호가 적혀 있거나 네. 화장실 비밀번호가 적혀 있거나 아무래도 건물 쪽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네. 스타벅스는 주로 다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거나 서점은 큰데 가면 다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도 작가님들 뭐 미팅하거나 이럴 때 화장실 저도 많이 보고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의 중요도가 올라갈수록 화장실이 반드시 나눠져 있어야 하며 외부여도 되는데 깔끔해야 된다. 아. 이러다 보면 이제 규모로 많이 찾게 되는데 네. 이제 좀 힘든 게 이제 연남동 이런 쪽은 진짜 아.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네. 근데 또 편집자님이 피디님이 어플 얘기해 주셔서 네. 아, 지금 다운받고 다운- 계시네. 네. 지금 바퀴 너무 중요하고. 누르기 직전이에요. 네, 그 팁 또 하나 드리면 아까 큰 건물 네. 말씀하셨는데 건물 앞에 그 조각상 있는 건물 네. 있잖아요. 무조건 1층 개방형 화장실. 아, 이건 진짜 그거, 생존 네. 팁인데요. 네, 저 그래서 항상 오. 보고 다녀요. 조각상을 네. 찾아라. 이상한 조각일 때가 많잖아요. 네. 눈에 띄어요.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네. 되면 그 조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그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1층 화장실을 오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고 아. 그리고 항상 엘리베이터가 열기가 많아서 엘리베이터 옆이 화장실이다. 아. 그런 팁들 어. 이제 이 작품처럼 저희가 너무 큰 얘기를 지금 오래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 보다가 이제 김수현 작가님의 내 남자의 여자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제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먹고 싸는 건 다 똑같은 처지면서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전 그게 인간의 본질 같아서 뭐 아무리 체해도 이거는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네. 유용한 팁 많이 드렸다. 네. 정보성 방송으로. 소설이 나오기도 하고 네. 중요하게.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이제 경찰 이제 생활이 이제 있었던 것만큼 경찰 역시 이제 직장인이다 하는 걸 계속 생각하게 해주는 직장 생활의 법칙이 네. 등장합니다. 저 너무 재미있게 규칙을 보았는데 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의 첫 번째 법칙 쓸데없는 얘기는 붙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칙 밑도 끝도 없는 요구는 듣는 즉시 반박해라. 네. 네, 이건 이제 둘 다 상사를 향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무가내로 빌라 주인이라며 큰 소리를 내는 박미자 씨와 시비가 붙었을 때 변화주가 세 번째 법칙 민원인에게 굽히고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생략된 많은 법칙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회사 생활 돌이켜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저는 또 특히 교대 근무를 했으니까 24시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밥을 먹고.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친밀감을 느껴서 제가 약간 조잘스러운 타입이다 보니까 막 속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제 다음날 어찌나 후회스러운지 약간 자의식 과잉의 일환으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조금 그렇게 친밀하게 느낄 걸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회사라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을 때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저는 경찰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는 성비가 좀 여자가 절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술자리 회식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만 입을 벌렸어야 되는데 너무 입을 많이 벌려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 1년이 지나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작가님 약간 이불킥 많이 하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이불이 헐었어. 구멍들. 네. 열받 혹겹돼가지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는. 직장 생활 진짜 말 많이 안 한다는 네. 그것이 너무 또 잘 오네요. 많이 후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후회를 해야 될 사람으로서 뭐 하나만 눌러도 네. 열이 나오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네. 그 칼날이 돼서 가끔 돌아온다는 맞아. 게 네. 뭔지 알 것 같아서 네. 저는 저한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거든요. 네. 외치는 게 나는 회사에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니라고.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 회사에 신입 네. 이제 마케트 들어왔을 때 네. 저도 모르게 그냥 편안해서 막 네. 얘기 여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진짜 회사는 친구 사귀러 오면 안 돼 하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진짜 그냐고. 자기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막 생겨서 너무 기쁜데 그럼 친구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 아닌데. 했어요. 신중해라. 모두 다 친구처럼 맞아. 대하면 안 된다. 맞아.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친구 만나면 좋죠. 맞아요. 근데 친구라고 생각해서 배신당해서 슬퍼하느니 네. 그냥 남처럼 대하고 거리를 두면 기대할 게 없어지니까. 상처받을 일이 네. 덜어진다. 그렇죠. 네. 그런 슬픈 진짜 현실 슬픕니다. 그렇죠. 현실 알아야죠. 알아야죠. 네, 알아야죠. 네, 네. 이제. 저도 첫 직장 들어갔을 네. 때 약간 동아리 생활 하듯이 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 선배를 네. 편의점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커피 우유를 딱 놨는데 선배를 빤히 쳐다본 거죠. 왜 안 사주지? 이런 버릇없는 신입에서부터 시작돼서 네. 그거 네. 재밌네요. 아니,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그 출근할 때 만난 거죠. 그럼 실제로는 아직 업무 시작 전이니까 남이잖아요. 아 그렇게 되네요. 그게 또. 그것입니다. 아. 네. 회사 출근하는 길에 전철에서 만약에 네. 딱 나갈 때 우리 회사 사람이라 너무 거리가 겹칠 것 같으면 네. 걸음 속도를 계산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나칠지 음. 아니면 내가 뒤에 갈지. 아. 왜냐하면 업무 시간에 봐야 네. 서로 웃고 얘기하지. 저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서 살짝 그 피곤하죠. 이제 출근 전부터. 그렇죠. 피해야죠. 네. 그 변화주가 서울청 과학수사팀의 첫 발령이 난 날, 이게 하루 만에 7명이 죽었던 날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일을 슬지에게 풀어주는데 이제 가만히 서서 보고 있으라는 반장님의 명령을 듣고 있던 중에 반장님이 하주에게 말해요. 다루는 사건의 모든 관계자를 진짜 사람으로 대하라고. 단순 변사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그 사람만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그래야 진심으로 일할 수 있다고요. 그때 하주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렇게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내 감정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업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게 이제 소설에서 나올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가까이 지켜보고 수사하고 수습하는 일들을 그때 있었던 존재들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이게 일상적인 업무라고 이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생생한 세계가 작가님의 경험으로서 이제 같이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7년차 경찰관 변화주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드실 때 이제 실제 작가님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좀 어떤 비율로 섞어서 만들었을지, 그리고 작가님은 이 하주가 어떤 경찰이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하주가 어쨌든 툴툴대긴 해도 다정하잖아요. 그럼 저의 경찰 생활 돌이켜 보면 다정했나? 뭔가 이게 다정도 체력인데 저는 하주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이게 여유라는 게 뭐 체력적인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을 하다가도 어쨌든 저희는 업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는 경남에서 일을 할 때는 거기는 좀 험지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가 뭐 남해 뭐 이런 데까지 다 저희 관할이었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막 진짜 지리산에서 그때 사람이 뭐 돌아가셨다 하면 저희가 등산을 해서 그분을 업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구조 헬기가 못 뜨거든요. 그 거의 대부분의 산은 이게 산악 지형이 워낙 험해가지고 그 헬기 그 착륙장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때 뭐 그 지리산에서 그 심장마비 오셔가지고 119 불렀는데 헬기가 추락해서 거기 요구조자가 다 같이 돌아가신 뭐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막 지리산에 있으면은 또 이제 짐승들이 막 다니니까 저희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등산로에서 잘 발견이 안 돼요. 정말 산악 한중간 진짜 길이 없는 네 발로 가야 되는 뭐 그런 데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로 약초꾼들한테 발견이 돼요. 그분들은 막 이제 험한 곳만 다니니까 그런 사건이 떨어지면 저는 이제 체력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좀 짜증이 솔직히 났었죠. 이제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분을 어떻게 들고 들 것에 실어서 온전히 가지고 내려오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저와는 다르게 그런 체력이 좀 있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뭔가 어느 현장을 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찰관 뭐 모든 공무원들 다 그렇겠지만 공직이라는 게 일단은 뭐 페이가 작잖아요. 공직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거든요. 뭐 최저시급 적용이 안 돼요. 저희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가 않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차출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뭐 사명감이라면은 사명감인 거죠. 그런 감정은 뭐가 누가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나길 선하고 선한 노력을 많이 하는 부지런한 사람. 하주가 그런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뭐 귀신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퇴근 후에도 저를 괴롭히는 민원인 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그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변화주가 정말 슬지가 처음 나타났을 때 네. 그냥 정말 또 진지하게 네. 수첩 꺼내서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조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주가 그래도 네. 좀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네. 또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그런 경찰이었구나 네. 싶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보통은 이게 자기 쉬고 있는 시간이니까 네. 그럼 짜증을 내든 네. 뭐 소리를 치든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나였으면 뭐 기도를 하든 모든 종교에 아니 쫓아내려고 네. 하지 수첩을 꺼내는 걸 보고 네. 아, 이 사람 그래도 귀신을 대하네. 그러니까 제대로 인정해주는 대해주는 거야. 거잖아요. 네. 면담을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뭐야 툴툴대는 건 그냥 친데레인가? 약간 할 정도로 일반인은 웬만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소리치고 고함치고 네. 소금 뿌리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런 모습을 저도 보고 아 이게 진짜 다정이다. 네. 막 따뜻한 사람은 네. 그냥 계절성 저는 다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다정하고 싫으면 안 다정하면 그건 다정이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하주를 보면서 진짜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도 해서 신기하네요 그런 네. 지점들이. 근데 작가님과 안 닮았다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 같고. 닮은 부분 있긴 하겠지만서도 이제 그렇게 뭐 사시사철 다정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이 현장을 저희가 나가면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출동 경찰관의 재량에 좀 맡겨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주로 행동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여기서는 지문이 안 나올 거야 하면서 뭐 지레 덮어버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만반에 뭔가를 하진 않는다거나 그게 다 출동 경찰관한테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제가 정말 다정함에 있어서는 체력이 넘치는 선배랑 조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공장이 한 1600평 가까이 됐었는데 전소를 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는 건 경찰관이 하거든요. 뭐 소방이랑 같이 하기도 하지만 화재 감식 자체를 경찰이 좀 주도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600평을 그 또 화재가 방금 발생하고도 정말 이게 호흡하기가 힘들거든요. 매캐해가지고 거기를 이제는 그만하고 퇴근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새벽 1시에 났다 하면은 그날 오후 막 2, 3시까지 현장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 구리 전선 하나를 찾겠다고.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조장이 됐을 때 내 부하 직원이랑 이런 걸 내가 전두지휘할 수 있나? 정말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돈사에서 화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돼지가 타는 냄새가 정말 역합니다. 이게 진짜 이거 안 좋은 말인데 뭐 돼지 타면 뭐 고기 타는 냄새 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생물이 타는 거는 차원이 다른 냄새거든요. 그 역함이. 그 돼지 돈사 그 환경이 이제 밑에 오물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게 같이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스랑 가스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로 전등에서 불이 나거든요. 그 돈사들은 그 체온을 유지하려고 이게 조명등을 하는데 거기서 좀 불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이거 소락이라고 하는데 불이 나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똥물을 다 손으로 퍼야 되는 거죠. 그 전선을 찾으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걸 여기서 스탑할 것인가 저쪽까지 더 파볼 것인가 하루 종일 팔 것인가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돈사 그 운영하시는 분은 어쨌든 보험적인 그런 뭔가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랑 다 별개니까 저희는 오로지 화재 현장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이거가 달려 있다는 게 되게 큰 막중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체력이 필요하다 네. 다정하려면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일상적인 걸 생각을 네. 했는데 예시를 들으니까 저기서 누가 다정할 수 있지? 4대 성인 정도로 해야 쉽지 않다 생각이 바로 드네요. 네, 신체적 체력도 실제로 있어야 좀 유리하다. 그렇죠. 근데 네. 체력이 있어도 쉽지 않을 공간들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맞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직업에서 다정한 사람이 네.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대단하죠. 들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일상에서도 다정하고 네. 근데 그게 직업에서 자기가 직업 행위를 할 때도 네. 다정하다는 건 난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작가님이 그린 하주라는 캐릭터도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난 사람으로 네. 툴툴대지만 네. 그렇게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더 대단해 보이네요. 하주가 괜히 그냥 어쩌다가 귀신 잘못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네. 네. 잘 찾아간 거죠. 잘 이제 찾아 슬지가. 번지수를 잘. 저는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뭐 저기요 이러면서 이제 네. 입을 열 때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래동화부터 수많은 귀신 얘기가 사또한테 그렇게 가요. 사또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그리고 예의가 바르잖아요. 저희 네. 나라 처녀 귀신은 보통 귀신이라고 불리면 네. 근데 뭐 일본, 태국 네. 귀신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례가 없을 뿐더러 보통 귀신이 요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뭐 귀신 영화 또는 뭐 공포물이라고 했을 때 미국 쪽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걔네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래요. 근데 저희 나라가 보통 생각하는 공포물 귀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여고 괴담 그러니까 좀 아, 심리적인 거를 네. 다가가면서 개인적으로 파고든 네. 이야기들이고 처녀 귀신이 사또 이렇게 부르면서 되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이나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은 그런 귀신들은 사또도 안 찾아가고 민간인을 해치고 있고. 근데 맞아. 아무 우리나라는 인연도 없는데. 헛뿐이죠. 어. 그리고 걔를 이기는 방법은 때려 눕혀요. 또. 맞아. 은탄환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안 무섭잖아요. 아, 근데 한국에만 약간 유독 귀신들이 음. 사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꼭 뭔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네. 예의를 갖추는데 저는 작품에서 슬지가 처음 등장할 때도 저기요? 그 두 번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마 거의 첫 대사인데 네. 그거가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예의를 갖춘 거죠. 네. 뭐 선생님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요 하면서 입을 연 게 이거 뭔가 이 소설이 단순히 요즘 읽힐 만한 그러니까 동시대성이 당연히 느껴지는데 이거 귀신의 네. 한국 귀신 역사랑도 좀 이어진다. 그래서 좀 재밌게 본 네. 요소들도 있고 그 문제 해결을 또 네. 사또 또는 경찰관이 한다는 것도 저는 크게 보면 유사하다고 느꼈고요. 또 전반적으로 소설을 다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결국에 저는 처음에는 경찰의 일에 대한 얘기가 많으려나 했는데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비경찰일 때 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뭐 팟캐스트를 듣고 네. 누구를 찾아가고 이러는 그 모든 과정. 네. 뭐 생모를 찾고 연인 다인을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건네는 이거는 경찰의 일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경찰 입장에서 이런 걸 푸는 줄 알았는데 시작은 그러다가 이거는 진짜 한 개인이 추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그려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중반 넘어가면서는 이제 슬지의 이야기가 담긴 그 팟캐스트 초라한 마음 네. 참 팟캐스트 제목도 참 더 슬픈데 구독자도 되게 10명 네. 이하였나 하여튼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걸 보면서 그걸 추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문제 해결로 저도 접근을 했고 네. 하주도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가면서는 누군가를 잃은 이들이 남은 유가족 또는 뭐 친구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추모하고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가의 여러 이야기들로도 저는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누군가를 잃어버린 또는 잃은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 위안을 전할 수 있을까에 소설이 답변을 간접적으로 전해준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뭐 이 뭔가 죽음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엔 전 연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란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가끔 이제 부모 중 한쪽이 사고로 이제 생을 떠나고 남은 가족들의 사연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터놓고 막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아빠 보고 싶단 말도 못하고 그 엄마는 또 이제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니까 뭐 힘든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골마 가서 결국에는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루션을 주시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저도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끝나고 학교 왔을 때 그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문득 장례 잘 치르고 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다 야유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선생님 너무하다. 애가 아직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그때는 선생님이 조금 갑자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 애도하는 뭔가 경험이 쌓일수록 더 그런 걸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20대 중반 조금 넘어갔을 때 제가 이제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이제 20대 중반이면 제 친구들 다 뭐 아직 회사도 안 다닐 때라 다 학생이고 뭐 취준생이고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때 급하게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도 제일 큰 거를 급하게 빌려가지고 제가 조문하러 갔더니 그 넓은 식장에 사람 몇 명 그
어린 학생들 몇 명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무릎 끌어안고 그러고만 있더라고요. 그때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왜 고스톱 치는지 알겠다. 그 전까지는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게라도 떠들썩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연결이 필요하고 그 연결은 그 망자에 대한 추억을 뭐 울어도 되고 뭔가 그런 거 끄집어내면서 계속 이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이 그 사람이 없어도 남은 사람들끼리 살아갈 만한 의미를 줄 수 있게끔 연결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뭔가 친한 사람들끼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작년에 딱 첫눈 오는 날에 같이 살던 강아지가 이제 세상 떠나가지고 같이 살던 친구끼리 이제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장례 화장할 때는 엄청 울고 돌아오는 차에서는 막 배꼽 빠지게 웃으면서 왔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의 연결. 근데 이제 망자에 대한 추억을 같이 나누면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뭐 그렇게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뭐 업무적으로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정한 말을 건넬 수는 없지만, 그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이게 연결되면서 같은 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3년에서 24년 넘어가는 딱 그 해였을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12월 31일에 제가 근무가 걸려가지고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11시 반까지만 해도 신고가 없어서 그럼 우리 다 같이 직원들끼리 제야의종 치는 거 라이브로 보자 했는데 11시 한 35분쯤에 변사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안치실로 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치실 가까워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11시 59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이미 새해가 맞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다 같이 유튜브 라이브로 제아의종 그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 아닐까. 망자는 보내주고 우리 남은 사람들끼리 결속을 다지면서 조금 기괴할 수도 있죠. 방금 이제 죽음을 처리했는데 뭐 우리 새해는 잘 살아보자, 건강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 연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뭔가 깊은 이야기를 또 담아주셔서 너무 좋았네요. 네, 저 이어서 이제 귀신 소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제 처음 소술지를 만난 날 변화주는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나이 29세, 직업 귀신. 이 소설의 핵심은 소술지가 어쩌다 원룸 욕실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되었는지, 또 죽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누구를 만나왔는지를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포를 피하기 위해서 소설지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소설로 만나주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어요. 그 슬지의 전 연인 다영과 함께 슬지의 집을 찾았을 때인데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숱한 변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 하나 있다. 우는 사람이 제풀에 지쳐 눈물을 그칠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네, 아까 이어지는 말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어쨌거나 슬픔을 충분히 겪어낼 수 있도록 남은 네.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 슬픔을 좀 다독여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전 또 오늘 오신 분들끼리 이제 이 소설에서 좋아하는 혹은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씩 꼽아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가님은 또 어떤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으실까요? 저는 이제 슬지의 단독 챕터에서 그 슬지가 제철 음식 챙겨 먹는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뭐 거룩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소한 거, 그냥 뭐 나도 두쫑쿠 그 집 거 꼭 먹어봐야지 뭐 이런 것만으로도 조금 뭔가 하루 다음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슬지의 그런 소박한 움직임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쓰면서도 뭔가 조금 더 소박한 일 없을까? 막 이런 걸 찾기도 하고, 오히려 큰 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다음 날을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 지금 책에 담긴 그것도 제가 딱 잘 선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 제일 좋아합니다. 네. 편집자님은요? 저는 사실 이 책을 같이 만든 다른 편집자분이 계시는데, 책임 편집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초반부터 이제 계속 같이 원고를 읽으면서 서로 이제 의견 나눌 때마다 이상하게
이용고를 읽을 때마다 내가 운다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왜죠?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저한테는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되게 울림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다른 부분에서 울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책을 만들면서 뭐 1, 2, 3교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울게 됐고, 그게 이제 후반부의 슬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이별 장면이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데, 이게 그냥 헤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나 갈게. 다연이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집이 빌어먹을 원룸이라 키만큼이나 길쭉한 다연의 다리로 현관까지 가는 건 너무도 순식간의 일이었다. 이 집이 투룸이었다면, 10평대였다면, 거실이 널찍했다면, 현관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다연이 조금 더 느리게 나를 떠날 수 있었을까? 집이 너무 좁아서 붙잡을 추억도 없었던 걸까? 그런 비참한 생각이 덮쳐왔다. 네. 제가 항상 이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늘 조금씩 고이게 되는데, 이게 각자 어떤 이별의 순간이나 이런 것들, 나 헤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되게 구체적인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잡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왜 제가 자꾸 울게 되고 이 작품을 좋아했는지 알면 정말 베스트셀러 편집자가 됐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눈치만 채는 정도여서 독자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 소설 안에 이제 제가 질문엔 담지 못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도 공간, 네. 이 원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또 중심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룸에 살던 그 시절의 어떤 그 감성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많은 이 집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어디도 숨을 수 없고 막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근데 이제 헤어질 장면에서도 역시나 맞아요. 원룸이 원망스럽고 네, 그런 게 또 나왔네요. 진짜 10초라도 그 헤어짐을 연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집 와닿더라고요. 길고 막 복도 있고 막 이래봐. 포베이 구조였다면 어디야 바퀴? 못 나가니까. 네, 갈 때 좀 잡아볼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이님은 어떤 장면을 고르셨죠? 저는 질문하고도 이어지긴 하는데, 저는 슬지의 생모 만날 때 처음에는 좀 짜증도 났어요. 너무 무덤덤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은 얘기 스포일 것 같아서 좀 줄이면, 근데 어느 기점을 통해서 그 생모의 좀 숨겨진 마음들도 좀 알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하주의 입을 통해서 슬지의 마음이 전달되고, 이런 장면들이 교차될 때 우선적으로 든 거는, 이 장면이 전혀 심파스럽지 않은 이유는 이 엄마가 전형적인 엄마 같지 않고 모성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이야기를 끝까지 가도 모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성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에 힘든 결정이었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좀 무덤덤하게 얘기해서 괜히 얄밉고, 이미 저는 이제 슬지의 편이 돼 있는데 맞아.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괜히 서운하고 너무 차가워. 하다가 맞아요. 근데 하주의 입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과 질문들, 왜 날 버리고 갔어라는 결정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감정들이 교차될 때,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책을 덮고 계속 기억에 났어요.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런 기록들,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저는 영상보다 뭐 이 표현이, 근데 저희 뭐 다 얘기해가지고 되게 야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만 내가 듣고, 보통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 목소리만 듣는다는 게, 영상은 좀 흩어지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는데, 귀로만 듣는 행위는 되게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슬지의 그런 목소리, 남긴 목소리로 좀 남긴 정보들, 빈 공백들을 채우는 게, 저는 그 장면에서도 되게 나도 그래서 팟캐를 하고 있나? 작가님도 그래서 팟캐스트를. 그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잖아요. 물론 책이 남을 거고, 뭐 영상화가 되면 영상도 남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하나만 골라봐라, 하나의 매체만 남을 수 있다, 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팟캐스트가 떠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니까. 내 목소리와 떨림과 기침 소리, 이런 게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장면들에서는 저는 되게 참 뭐라 해야 될까, 작가님이 사람들을, 인물들을 놓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평면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인공인 하주, 그 다음에 슬지를 제외하고 좀 어떤 인물들에게 좀 관심과 애정이 좀 더 가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게 좀 바뀐 버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 아랫집에 사는 그 이제 그분도 그 김밥집에서 일하는 그분도 좀 다른 결로의 비중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그분을 제가 되게 좀 크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의 방향으로 그냥 조금 유쾌한 이웃, 호방한 이웃 정도로 수정이 된 건데 그 제가 살던 고향은 제가 이제 이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동네에 다 곡곡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엄마랑 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땡땡이 딸이네 이러시는데 저는 그 아줌마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다 누구 집 딸이네 목욕탕을 가도 어머 누구 딸이네 다 뭐 내려왔나 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방비.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오고 나서는 이제 제가 아파트에도 살고 주택에 살고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정말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빌라 이사 온 지 3달 됐는데 정말 추리한 차림으로 배달 음식 받으러 나가다가 옆집 여자분이랑 처음으로 안면 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웃에 대한 거가 좀 되게 새롭게 정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웃 한 명을 꼭 등장시키고 싶었어가지고 그분도 애정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비중은 크게 없지만 그 조장인 근덕님에게도 나름의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의지하고 있구나. 맞아. 되게 좀 다정하고 좀 그런 그분의 뭐 식성을 떠나서 사람 자체는 되게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정해놓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인물이 좀 다이나믹해질 수 있는데 좀 뭔가 하주한테는 그런 건 안 주고 싶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그냥 뭐 잘 먹는 아저씨만 같이 있어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세팅을 했었어요. 네. 머릿속으로 그 근덕님의 네. 어떤 부분을 캐스팅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 배우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너무 못하겠네요. 궁금한데. 여기 점 있으신 큰 분. 점 쓰신 분. 네,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네, 형사로 많이 나오시는 분. 네. 근데 작가님은 그때 마크로팔로 얘기하셨어요. 네, 약간 그런 더티한 느낌. 매력. 네. 그쵸, 네, 그쵸. 네, 그런 느낌. 네. 일 잘하고. 네. 순댓국 좋아하는 법. 네. 좋아할 사람은 되네. 네. 그리고 책에 그 초라한 마음이란 팟캐스트 제목도 그렇지만 초라하게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 무서워요. 제 인생의 끝도 이렇게 초라할 거라면 왜 온갖 개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가 사실은 변화주인지 소설지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 초라하게 죽는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묵직하게 와 닿더라고요. 그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많은 죽음을 목격한 것이 작가님께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람이라서 타인의 죽음, 그것도 어떤 나와 어떤 인연도 없던 사람들의 죽음에도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죽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또 되게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작가님도 좀 그렇게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일할 때는 몰랐는데 그 직을 나오고 보니까 아 내가 알게 모르게 그 기운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악몽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매일매일 그래서 악몽의 내용 거의 비슷해요. 그냥 뭐 살인마가 칼 들고 쫓아오는 그래서 막 실제로 칼에 맞으면 꿈인데도 아프고 그래서 깨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를 많이 시달리고 있고 막 죽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감정적인 죽음이 조금 더 저한테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변사 사건 처리하고 그날도 변사가 되게 많이 터진 날이라서 저희는 형사팀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거기 형사팀장님이 문득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의 모친이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이제 그분이 여기 안치실에 있는 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연로하시고 하시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저도 조금 있거든요. 뭔가 그런 망자들의 얼굴에서 저 얼굴도 그렇고 제가 아는 얼굴들이 막 그려질 때면은 그런 기운들이 저한테도 조금은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 보는 게 그거니까 괜히 뭐 맹자 엄마가 이사 3번 갔겠습니까? 이제 보는 게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면은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제 그렇다고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요. 이게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이지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 음.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식을 가진 그런 이제 자녀를 둔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 사건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임장을 안 하고 싶다, 검시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 거를 좀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또 뭐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그분들 감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 사건은 그래서 제가 막 검시를 제가 하기도 하고 이게 신생아 급사 증후군 그게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치실이 어쨌든 성인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끌었을 때 그 들것에 아기가 너무 작아요. 그 사망한 아이가 아직 100일도 안 된 그런 아이들 이제 그 면포를 이제 벗기면 더 작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잠은 진짜 잘 주무셔야 될 텐데. 네, 그 요즘에 네. 개인적으로 이게 좀 고민이에요. 오. 네, 좀 심해져가지고 그 뭔가 멜라토닌 이런 것도 드시고 그러세요? 저 영양제 아무것도 안 먹어서 네네. 공백이라 이제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네. 멜라토닌이 네. 저도 종종 먹는데 네. 자기 전에 근데 그것가 꿈자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부작용이 맞아요. 또 네, 깰 때. 그래서 아,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안 먹기도 하고 약간 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악몽을 많이 꾸신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니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그렇죠. 푹 재워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잠자리를 좀 네. 위치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심해져서 이사 오고 잠자리가 음. 바뀌어서 그런가 음. 싶어가지고 막 무슨 풍수지리 방향도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풍수지리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제 방은 네. 제가 원래 쓰던 침대가 되게 벽 쪽에 있었는데 그 네. 벽이 복도 쪽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쿠팡맨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제 하는 소리를 알게 제가 모르게 꿈으로 연결되면은 음.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그럴 게 수도 있겠네. 너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어. 좀 바꾸거나 저는 너무 어두우면 무서워서 간접등을 항상 켜놓거든요. 아. 예를 들면. 키고 자요? 간접등? 근데 진짜 멀리서 켜져서 네. 네, 아이 치륵을 좀 무서워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의외로 풍- 겁이 많으시다. 저 귀신 많이 봤어요. 아 저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많이 봐가지고. 뭐. 네, 갑자기. 근데 그래서 저는 슬지 나타났을 때 뭔가 오. 반가움도 있고 어. 갑자기 여기서 귀신 얘기를 더 하진 않겠지만 어. 근데 생각보다 이런 저런 네. 일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풍수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니까 환경만 바꿔도 되게 좋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는 듣는 분들의 팁이 네. 무서운 꿈을 꾸고 네. 깼는데도 무서움이 안 가실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괜히 집에 혼자 있는데 무서우신 분들 네. 이거 들으시면서 갑자기 소름 돋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제발 종교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왜냐면 감정이 비슷해요. 결이. 그러니까 무서움과 종교를 향한 마음이 비슷하거든요. 좀 어둡고 좀 짙잖아요. 그럴 때는 밝은 걸 들어야 돼요. 아이돌 노래를 튼다든지 클래식 안 돼요. 클래식 안 돼요. 재즈 안 돼, 안 돼. 블루스 블루스 이런 거 말고 껴들 그냥 틈이 없게 팡팡 그냥. 튀고 텐션을 높여서. 네. 그리고 그래서 헌트릭스 같은 맞아요. 그렇죠. 골든 골든 같은 거 틀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아기상어 트세요. 핑크퐁 그런 걸로 해서 감정을 정화시켜서. 바꾸면 좀 잠도 잘 들고 네. 그 감정이 없어지는데 네. 오 갑자기 테마 상담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골든을 들으며 하루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 작품을 읽을 때 처음에는 긴장을 했어요. 귀신이 바로 나와서 다른 귀신도 막 더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긴장도 있었는데 사실 빙이 비슷한 장면들에서는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네. 여러 감정들이 들었지만 그런데 또 보면은 되게 애잔하고 슬픈 장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읽고 덮으면 위로가 섞여 있는 용기 같은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의 감상이니까 작가님의 마음이 좀 궁금해지는 거는 이 책을 이제 독자분들이 읽고 아마 읽기 시작하면 다 읽게 될 건데 덮으실 때 독자에게 이런 좀 마음의 잔상 감정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야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덮었을 때는 일단은 제일 원하는 건 1차원적으로 재밌었다. 뭐 한 3시간 넣을 약간 뭐 의미가 있었다. 그런 게 제일 1차원적으로는 좋고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뭐 아무리 뭐 심오하고 좋은 책이라도 재미가 없으면은 안 찾게 되잖아요. 주변에 권하기도 힘들고. 재미가 있었다. 그러면 좋겠고 그다음엔 조금 뭔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다른 작품들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간에 대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최대한 공간이 주는 의미를 좀 크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어떤 거를 가서 하루 좀 즐겁게 있어보는 경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다양한 즐거움으로 좀 책이 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귀신 얘기긴 하지만 결국엔 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남은 삶을 꾸려나가는가 그런 연장선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나를 좀 기쁘고 덜 외롭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 좀 안 해보는 행동 이웃한테 엘리베이터에서 뭐 인사해도 좋고 좀 안 해봤던 뭐 스포츠 1일권 끊어서 체험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진짜 소설을 다 덮고 나서 좀 더 내 작은 행복들을 좀 잘 챙기면서 재밌게 살아보자. 그 아까 작가의 말에서 해주셨던 그 말처럼 네, 그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의 차기작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설이 파출소를 구원하라. 네,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야구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그 작가님의 어떤 좋아하는 그 종목과 이렇게 소설 내용이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서 너무 케미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인물 3명, 송구, 대복이, 해랑이 이 케미들도 너무 좋았고 파출소가 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안에서의 경찰들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을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소설이라고 짧게 홍보를 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찰 소설이었어요. 이번에 그 죽지마 소설지가 경찰 소설이라고 묶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업이 경찰인 두 소설이 이제 나왔는데 다음 구상하고 있고 혹은 또 아까 소설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또 경찰이 등장할까요? 궁금합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는 저의 이런 정체성을 되게 부정을 하고 내가 상상력이 빈약해서 맨날 그물만 파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전에 드라마를 제가 공부를 했어서 교육원을 다닐 때 다들 이거를 좀 어떻게 계속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내가 가진 경험이고 뭐 무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경찰관 속으로 이후로 계속 경찰 얘기만 쓰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하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돌리면은 정말 경찰관이 안 나오는 드라마 영화가 거의 없으니까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 주인공이 꼭 파출소는 정도는 한번 가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엊그제 원고를 완성한 거는 이제 엄마가 아들을 살해하려고 마음먹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애 아빠가 경찰관으로 등장을 하고요. 뭐 비중은 크진 않지만 등장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거는 그 안내 문자 이거 있잖아요. 저희 뭐 실종 문자 이것도 경찰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당자들이 오타는 없는지 막 이런 거 엄청 체크해요. 그 옷 색깔이 빨간색 맞죠? 막 재차 확인하고 그런 전선도 좀 저한테 재미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그런 경찰 출신 경찰 전문 소설가 이런 느낌도 저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둠치 스테이션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오늘 나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또 새로운 소설로 여기 오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이제 편집자님 엄청 좋아하는데 정말요? 진짜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편집자님 입장에서 얘기도 들어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준 것마다 정말 영광이고요. 항상 책을 쓰면 이 책이 어디까지 닿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잘 닿아서 여기 두둠치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편집자님도요?
네, 저도 작가님과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아 역시 회사 대표님은 다르구나, 아 역시 마케터는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고, 뭐 다마 몇 분이라도 이걸 듣고 이 작품이 궁금해져서 많이 읽어봐주고 또 옆에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읽고 나면 되게 다른 사람에게 같이 읽자고 하고 싶은 소설일 거라고 믿고 천천히라도 네,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네. 제이님의 그러면 마케터 필리버스터 한 번만 들을까요? 필리버스요? 네. 이 책 마지막으로 홍보를. 네. 이 책 재밌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만 저는 찾는 소설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책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국 고전 공포물과의 그 역사와 유사를 이어가면 장화홍련이었네. 이렇게 그게. 홍보해도 되는 거야? 어느 이어가면 홍보하면 그다음에 다양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해서 진짜 저는 이거 컨텐츠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든 영화, 드라마가 전 좀 더 보고 싶거든요. 그런 여러 인물들의 묘사나 그리고 소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경찰물이 많으니까 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얘기할 건 생각보다 조금씩 다 다르다. 특별히 뭐 아까 언급했던 생모가 등장하는 장면이든지 이런 장면은 또 의외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많은 분들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봄이니까 근데 그냥 마냥 봄이라고 로맨스 말랑말랑한 것만 읽긴 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약간 우리 사회는 뭐라면 뭐냐면 이런 제목이 붙일 만큼 약간의 그런 우정, 사랑 같은 우정 얘기도 나와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좋게 그렇지만 그 독서 여정은 정말 간단하지 않고 좀 복잡한 마음도 들다가 마지막에는 좀 다정함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봄에 어울리는 책. 네, 그리고 봄에 좀 우울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살아 있어라. 그리고 우리 제철 먹으러 가자. 그런 소설로 네 그렇게 다가가면 참 네. 좋겠습니다. 봄동 비빔밥 같은 제철 소설. 네, 색깔- 그렇네요. 봄동 비빔밥 옆에 좀 사진 네, 좀 아니 찍어야겠다. 뭐 봄동으로 컨셉이네.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약간 줄기가 커튼이 아니고 네. 아 그러네요. 네. 봄동 같네요. 앞서 나갔다. 네, 여러분 이제 봄동 비빔밥에 네. 이어서 죽지마 소설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